차이나는 민주시민교육. 민주주의의 북을 울려라. 차이나는 민주시민교육, 민주주의 북을 울려라! 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은 희망의 책 대전본부 진창희입니다. 대전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서 주최하는 민주주의 북을 울려라는 민주시민이 꼭 알아야 할 여러 의제 중 기본소득, 환경, 인권 분야의 책을 저자 또는 전문가를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코로나19를 겪으며 대한민국의 뜨거운 주제로 떠오른 기본소득이 민주주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집중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본소득 101 시간주권을 잃어버린 사회를 펴내신 김찬희 녹색당 공동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이끌어 주실 이선배 기본소득 대전 네트워크 운영위원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선배님이 김찬희 저자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시청자들께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1965년생 김찬희. 그런데 본명은 김병건. 저도 여러 해 알았는데 이번에 조사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배제고 1학년 시절 친구가 빌려준 해방 전후사의 인식을 읽으며 학생 운동을 꿈꿨고 절친들과 고스톱 치며 놀면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요즘 말로 완전 핵인싸. 1984년 당시 법대보다 커트라인이 높았다는 서울대 경제학과 입학. 그런데 일설에는 당시 졸업 정원제라서 많이 뽑아서 뽑혔다는 그런 썰도 있습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발화점이 된 박종철 공무체 사건, 바로 그 박종철 열사와 함께 운동권 서클에서 함께 공부하던 그런 사이였고, 당시 감옥에서 박종철 열사 소식을 접하고 오열했다고 합니다. 그 인연으로 민주열사 박종철 기념사업회 이사를 역임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취직이 잘 안 됐나 봐요. 사교육 1번지 대치동에서 깊은 생각학원을 설립, 영어 사교육 시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현재 인강 최고의 재벌 메가스터디와 맞서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기치로 과감하게 전 강의 무료를 선언하며 인강 사이트인 티치미를 설립, 수능 영어 1타 강사로 이름을 떨칩니다. 오소독스 그래머, 쾌두남마, EBS 변형 독해, 그래머 바이블 강의로 유명합니다. 2014년 11월 돌연 은퇴를 선언하고 배낭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 진보적 성향의 연구소인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부소장을 맡아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제자리 맞나요? 진보의 시각에서 경제를 심층적으로 파헤치는 팟캐스트 이렇다에서 활약했고 2019년 김찬희 TV를 오픈 유튜버가 되었습니다. 현재 구독자 16,900명 이고요. 2020년 비례대표자 선거개혁 운동을 하는 선거제도개혁연대 공동대표, 그리고 2021년은 제6기 녹색당 공동대표로 당선 활동 중입니다.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이며 농민기본소득 전국운동본부 교육홍보위원, 콘텐츠 무상공유 카피레프트 운동을 전개하는 셀스도 협동조합에 참여 중이고, 최근에는 드라마 카메오로 출연하는 등 연기에도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네. 옛날에 무슨 국가안전기획부 이렇게 수사받는 기분입니다. 이거 심층 취재를 하셨는데 완전히.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기본소득 101의 저자 김찬희라고 합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갑툭튀라는 말처럼 갑자기 툭 튀어나온 기본소득. 시청자들께서도 여러 미디어를 통해 기본소득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자세히 이것이 무엇이다 하고 아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일타 강사님답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네. 기본소득 설명 부탁드립니다. 내가 2016년에 저기 지나가는 분들한테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기본소득에 대해서 아시냐 하니까 지나가는 분들이 다 아신다 그래요.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정말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그러면요, 답이 다 달라요. 예. 그러니까 다 자기 나름대로 맞습니다.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통점이라는 것은 돈이라는 것 말고는 공통점이 없어요.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게. 지금도 그럴 것 같아요. 예, 소득이란 말이 들어있으니까 돈은 돈일 것이다. 근데 사실 국가가 시민에게 또는 국민에게 지급한 돈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뭐 아동수당도 있고 뭐 생계급여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왜 주는가, 어떻게 주는가 하는 게 기본소득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저도 이제 운영위원을 하고 있는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 생겨서 지금 이제 13년째니까 한국의 기본소득 운동을 이끌어왔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내리는 정관의 정의가 있는데, 공유부에 기초한 모든 사회 구성원의 몫이다. 이게 이제 정의고요. 지급 방식이 이제 5가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모두에게 주어야 된다, 무조건적으로 줘야 된다, 개별적으로 줘야 된다, 정기적으로 주는 현금이다. 이런 5가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5가지 얘기하니까 잘 안 떠오르죠?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모두에게 줘야 된다는 것은 누구한테는 주고 누구한테는 안 주고, 가리지 말고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다 줘야 된다. 네, 예를 들면 알래스카 같은 경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산 사람이면 국민이 아니더라도 다 줍니다. 알래스카는. 예.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에 소속된 모두에게 준다. 그게 이제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조건을 달지 않는다, 또는 무조건적으로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건을 단다는 건 이런 겁니다. 요걸 해야지 준다, 뭐 일을 해야지 준다, 또는 무슨 구직 활동을 열심히 해야지 준다, 또 가난해야지 준다, 이런 조건을 달지 않고 주는 거. 뭐 시험 잘 보면 뭐 그런 게 없는 거. 세 번째는 이제 개별적으로 준다는 건데, 개별적으로 준다 그러면 좀 느낌이 안 올 수도 있는데, 보통의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가구주, 좀 쉽게 말하면 가장한테 줍니다. 가장한테만 딱 주고, 가장이 알아서 그 돈을 이제 뭐 자기가 쓰건 분배를 하건 이렇게 하게 돼 있죠. 그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준다 그러면, 우리 집에 가족이 4명이 살면 4명, 한 명의 통장한테 꽂는 거, 이제 개별적으로 주는 거고요. 정기적으로는 이제 꼬박꼬박 매달 또는 매분기, 매년. 그다음에 뭐 현금은 잘 아실 거고요. 물건으로 주면 배급이 되고요. 현금으로 주면 소득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실 때 기본소득 5가지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보편성, 무조건성이 왜 중요한지 듣고 싶은데요.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면서 그래도 복지 제도를 좀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의 복지사회 모델이랑 기본소득이랑 그 차이점은 무엇인지 보편성 그리고 무조건성을 중심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그것만 해도 책에서 한 20페이지는 쓴 것 같으니까 20페이지를 다 읽을 수는 없고요. 한 가지 정도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좋겠네요. 우리가 북유럽의 복지국가를 다들 이렇게 사실 부러워하잖아요. 그렇죠. TV에서 맨날 나오고. 프랑스에 유학 갔더니 뭐 애를 낳았더니 또 돈을 주고, 학교 보냈더니 또 돈을 주고, 너무 좋더라, 난 국민도 아닌데, 뭐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외국인도 이렇게 뭐 이렇게 대학 그렇죠. 장학금 주고 막 이러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굉장히 부러워하죠. 유럽에서 이제 복지국가가 발전했는데, 유럽 복지국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요소들인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회보험이란 게 가장 중요한 기둥입니다. 사회보험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4대 보험입니다. 4대 보험이요? 네. 4대 보험. 제가 여기 옥자 영화 얘기도 했는데, 영화 옥자라고 봉준호 감독이 만든 영화 있지 않습니까? 트럭으로 막 몰고 이제 막 돼지를 막 따라가다가 나중에 트럭에서 못 따라가죠. 그랬더니 막 쫓아가 그러니까 에이 하면서 욕을 하면서 열쇠를 집어던지고 내리죠.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아이씨 난 4대 보험도 없는데 이씨, 이러면서 내리잖아요. 현실이죠. 4대 보험이 없는 사람이 늘었다는 거, 이게 기본소득이 필요한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렇죠. 유럽의 복지국가가 생길 때는 대부분 비슷한 작업 조건에서 비슷한 임금을 받으면서 일했던 그런 남성 노동자 중심의 사회였어요.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자동차 공장에서 4만 명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4만 명의 임금 조건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임금에서 3% 노동자 임금에서 떼고, 또 사업주가 3% 내서 사회보험료를 탁탁 모아놨다가 실업이 되거나 실직을 하거나 아프거나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보험금을 이렇게 지급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정규직. 네, 정규직. 그러면 이제 똑같은 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면 나중에 아프거나 실직을 당하거나 했을 때도 받는 보험금이 비슷하겠죠.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비슷하겠죠. 이런 시대에 생긴 게 복지국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어떤 사람은 임금을 연간 수십억, 수백억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임금을 받았다 안 받았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보험 자체를 못 드는 사람, 국민연금 자체를 못 드는 사람도 있고, 예를 들면 화물차 모는 분들은 국민연금 가입률이 굉장히 낮아요.
왜냐면 자기가 100% 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거 갖고도 먹고 살기 있는데 국민연금 또 낼 수가 없으니까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럼 나중에 가서 아팠을 때 또는 일을 못하게 됐을 때 그걸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보험 자체가 완전히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사회보험으로 메꾸지 못하는 그런 간극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는 거죠. 플랫폼 노동자들도 많이 생겼고 그래서 사회보험이 메꾸지 못하는 그런 영역을 기본소득이 뒷받침을 해서 기본소득을 1층에 두둑하게 만들고 그 위에 2층에 사회보험을 구성하는 식으로 복지국가를 바꿔보자. 이게 기본소득론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이제 대두되게 된 거죠. 그러면 기존 복지국가에다가 기본소득 밑에다 더 깔아주자. 네네. 이런 종 기본소득이 이제 쿠션이 되는 거죠. 예. 기본소득은 무조건적 보편적으로 지급하니까 그 사람이 실직을 했건 직장에서 월급을 많이 받건 안 받건 놀고 있건 하건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니까 쿠션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그렇죠. 보편적 무조건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구멍 빠진 거를 다 메꿔놓을 수 있다. 사회보험은 자기의 노력했을 때 임금의 성과에 좀 연동되는 면이 있으니까요. 예. 자꾸 듣다 보니까 이제 기본소득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게. 그 책 제목을 제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소개했더니 101시간 주권을 잃어버린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이거 아닌데 어쨌든 그 부제가 시간 주권을 잃어버린 사회라고 그 광고 문구가 이렇게 눈에 띄더라고요. 근데 또 시간 주권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기본소득을 받으면 시간 주권을 되찾는다 뭐 이런 뜻 같은데 기본소득하고 시간 주권하고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 그 부분도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책에도 좀 써 있는데 대학 때 이제 경제학을 조금 공부했는데 거기 소득 여가 선택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소득 여가 선택 모형. 네, 소득하고 여가 중에서 선택한다. 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가장 최적의 시점에서 소득과 여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게 모형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소득을 좀 많이 벌고 여가를 줄이고 어떤 사람은 여가를 좀 늘리고 소득을 좀 줄이고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좀 신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요즘 뭐 워라벨 뭐 이런 데 워라벨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선택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다. 많죠. 그래서 제가 책에도 써놨는데 뭐 샛별 배송이니 새벽 배송이니 하는 그러다가 막 돌아가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뭐 그 밤에 주무시기 싫어서 그 배송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먹고 살려고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썼는데 이 사회에서 시간이라는 것은 노동시간 또는 근로시간의 여집합에 불과하다. 내가 깨어있는 모든 시간에 노동을 해야지만 집이 먹고 산다면 여가는 빵이 되는 거죠. 바깥에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또 집안일을 해야 되면 여가는 빵인 거죠. 그래서 여가가 우리가 선택 가능한 범주가 아니고 사실은 노동해야 되고 남는 시간이 여가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다시 말하자면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으면 여가 시간을 늘릴 수가 있고 내가 처분할 수 있는 시간 주권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소득이 주어져서 예를 들면 기본소득이 개별적으로 90만 원이 주어진다. 그럼 4인 가구면 360만 원이 되겠죠. 그럼 나 혼자에게 90만 원이 주어지면 내가 90만 원만큼의 노동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누구는 90만 원이 생겨도 기존과 똑같이 일할 수도 있어요. 아니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만큼의 노동시간을 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90만 원이 생긴다면 내가 하기 싫었던 일을 돈을 그저 많이 준다는 이유만으로 했던 일을 바꾸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일로 바꿀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나의 시간 주권이 늘어날 수 있는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바로 시간 주권을 늘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 1단계에 쌓아야 될 것이 기본소득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MZ세대들 귀가 확 트이겠네요. 네. 뭐 과거에 저희 그 장인어른만 해도 일할 수 있으면 한 푼이라도 벌면 더 일을 해야 된다. 라고 또 요즘 젊은이들은 또 그렇지 않다고 그러는데 그게 요즘 젊은이들은 그 시간 주권에 좀 더 민감한 그런 청년들이라고. 맞습니다. 시간 주권이 꼭 여가 시간만이 아니고 일할 수 있는 걸 선택하는 것도 시간 주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면 예를 들면 내가 락그룹 하고 있다. 제 제자 중에 그러죠. 락그룹 하고 싶은데 이렇게 갖고는 월 90만 원밖에 못 벌어. 못 살잖아요. 그래서 알바를 막 뛰고 그러면서 겨우 한 200만 원 맞춰서 살아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그럼 너한테 월 90만 원 생기면 어떻게 하겠니? 그러면 그 알바 다 때려치고 90만 원 받고 90만 원 생기는 락그룹을 할 수 있다. 네, 그럼 자신의 일에 대한 주권도 늘어나는 거죠. 네, 그런 것 자체가 기본소득이 제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차이나는 민주 시민교육, 민주주의 북을 울려라!
기본소득 101 저자 김찬희 녹색당 대표님을 만나고 계십니다. 우리가 특별히 김찬희 대표님을 모신 까닭은 기본소득 책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기본소득과 민주주의에 대해 좀 더 깊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학생운동도 하셨고 또 박종철 열사와 인연이 있다는 대목에서 마음이 아프기도 했는데요. 직접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기본소득과 민주주의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네, 그 민주주의란 말은 최근에 좀 쓰기가 조금 약간 좀 저어할 때가 있는데 좀 남용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정치권에서 그래서 일부 국민들은 이제 또 일부 시민들은 민주주의란 말만 들어도 지겹다, 염증이 느껴진다 이런 분들도 있어서 사실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가 더 필요한 단계로 전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용됐다고 생각하는데 과거의 군사독재 시절은 책에도 나오지만 군사독재 시절의 민주주의는 반독재 민주주의. 그러니까 독재를 막는 민주주의였고 어떻게 보면 법적 민주주의라고 볼 수도 있죠. 뭐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권리일 수도 있겠고 부당하게 우리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지 않을 권리도 있겠고 뭐 이런 식의 민주주의는 굉장히 발전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민주주의를 다음 차원의 민주주의로 발전시켜야 되는데 좀 어려운 말로 하면 형식적 민주주의에서 실질적 민주주의로 발전해야 된다고요. 예. 형식적 민주주의라면 쉽게 말하면 4년마다 돌아오는 민주주의 같아요. 예, 한번 찍고 그다음 3년 동안 무권리 상태에 있다가 또 찍을 때 권리 한번 생겼다가 사실 근데 그걸 갖고 이제 마치 다른 모든 정책에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내가 이걸 하는데 하니까 국민들이 좀 염증을 느끼게 되는 게 아닌 것이고요. 실질적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권리, 하기 싫은 일을 안 할 수 있는 권리, 이게 가장 중요한 실질적 민주주의의 중심이 아닌가. 네, 그게 자기의 삶을 구성할 수 있는 자기의 민주적 권리가 되겠죠. 근데 여유가 없으면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왜 저는 이런 거 굉장히 싫은데요. 막 나이 드신 분이 아니 마석에 가면 경기도 마석에 가면 가구 공장 많은데 왜 그런 데 가서 일을 하지 말이야. 일도 안 하면서 일자리가 없다고 그래. 배불러 사는 소리 남아요. 네, 배불러 사는 소리. 자기 손자는 거기에 안 보내면서 안 보내면서 꼭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나 너무 싫어. 남 얘기처럼 하는 사람들. 그게 정말 다 하기 싫은 일이라서 다들 기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할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죠. 저는 외국인들이 와서 한국에 와서 제일 좋은 게 너무나 화장실이 공공 화장실이 깨끗해요. 그러면서 굉장히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괜히 뭐 국뽕에 저기 저갖고 와 우리나라 더 좋다. 저는 그거 보면 굉장히 슬퍼요. 값싼 임금에 최저임금도 안 되는 사람의 그걸 화장실 청소를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이 깨끗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24시간 뭐 너무 좋다는데 그럼 밤에 또 일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 것처럼 맞습니다. 뒷모습 못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우리가 일을 줄일 수도 있고 뭔가 내가 하기 싫은 일이라면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많은 사람이 그 일을 거부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 일의 임금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좀 힘든 일이라도 임금을 올릴 수 있는 계기도 되고 그렇게 돼서 민주주의를 신장하는데 기본소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힘든 일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 내용 그것 역시 이제 민주주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게 이제 저는 실질적 민주주의라고 보고 그런 방향에서 한 발짝도 이행을 안 하고 30년 전에 군사독재에서 어떤 민주주의를 계속 암송만 하고 있으니까 민주주의란 말이 참 좋은 말인데 사실은 염증도 일으켰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버지니아 울프 자기만의 방이 생각나는 주장이기도 맞습니다. 네. 근데 민주주의에서 추구하는 여러 가치 중에 평등이 있는데요. 요즘 극심한 소득 불평등, 양극화 때문에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오히려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평등사회 구현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처음 앞에도 이제 청년들의 꿈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가 맨 앞에 나오는데 뭐 언론에서 조사한 거 보면 청년들 중에 절반 이상이 주식 투자나 코인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 요즘 하고 또 있다고 하지 흥황해갖고 않습니까? 또 요즘 또 문제가 크죠. 도대체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많이 빠졌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불평등 사회로 강력하게 진입한 양극화 때문이라고 보고 통계를 보면 1995년
이게 이제 OECD IMF 통계인데요. 1995년에 우리나라 상위 10%가 우리나라 국민 소득의 29%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10%가 네, 상위 10%가 29%. 29%? 뭐 그럴 수도 있죠. 아, 그거밖에 네. 안 돼요? 네. 아, 10년 전에? 95년도. 아, 옛날에. 네, 그러다가 한 18년이 흘러서 2013년. 2013년에 45%를 돌파했어요. 29% 40. 예. 엄청 떴네요. 예. 예. 그다음에 2017년 통계에 따르면 50.6%를 돌파했습니다. 아, 절반 넘었어요. 예. 그러니까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95년하고 2013년 사이에 뭐가 있었죠? 외환위기? 네, 외환위기가 예. 있었죠. 그래서 외환위기가 있는 1997년부터 2007년 사이 10년 사이에 양극화가 급속하게 진행이 됐어요. 놀랍게도 민주정부 10년입니다. 네, 그 10년 동안 양극화가 좀 비상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 10년 뒤에는 정권 교체도 되는 그런 이유가 됐겠죠. 그래서 사실상 민주주의 위기와 양극화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거죠. 그리고 TV에는 뭐 한강이 보이는 뭐 연예인이 몇백억짜리 집에서 살면서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위화감 정말 들죠. 그럼 내가 지금 이걸 벌어갖고 도대체 저런 삶에 어떻게 도달하는가 이런 꿈이 안 들기 때문에 코인 투자도 해보고 주식 투자도 해보고 그럼 누구는 그거로 성공할 가능성이 몇 프로나 되겠냐 하지만 1%라고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확률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랬을 때 좀 더 기본소득이 지급된다고 한다면 좀 더 사람들이 이 양극화를 줄일 수 있고 이것이 아주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도달 가능한 것이라 보일 때는 사람들의 삶의 행태도 바뀔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들지 않으면서 젊은이들한테 야, 너 이렇게 뭐 비합리적인 짓을 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꼰대짓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기본소득이 그럼 그렇게 그 양극화를 어떻게 해결을 한다는 거죠? 실제로 예를 들면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10%를 부담해서 기본소득을 말하자면 소득의 10%를 더 내서 이걸 기본소득 지원 기금으로 만들고 이걸 갖고 똑같이 나누자 그러면 기본소득은 동일액을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선배님은 한 10억을 번다고 봅시다. 그러면 10%를 더 부담하라 그러면 얼마를 더 내는 거죠? 1억을 내는 1억을 거예요. 내는 거죠. 저는 100만 원 번다고 봅시다. 그럼 얼마 더 내죠? 10만 원 더 내죠. 그러면 선배님은 1억을 내시고 저는 10만 원을 더 내고 1억 10만 원의 기금이 나왔죠? 그러면 5,005만 원씩 나눠 갔겠죠. 5,005만, 5,005만. 그럼 저는 10만 원을 내고 5,005만 원을 받은 거고. 선배님은 1억을 내시고 10만 원을 받으신, 5,005만 원을 받으신 거죠. 그럼 결국은 5,005만 원이 여기서 불로소득이 있던 5,005만 원이 주로 불로소득일 때 이렇게 이전되는 거죠. 이런 건 이제 책에서 소득재분배라고 하는데 양극화를 그런 식으로 완화하는 방법들을. 아,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왜 부자들한테도 똑같이 주냐. 그것만 얘기하지 부자들이 더 많이 내는 거는 얘기를 안 하니까. 그렇죠. 아, 이게- 반드시 내는 걸 얘기해야 돼요. 아. 예. 그래서 제가 2016년에도 거리에서 기본소득 캠페인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한참 듣고 있다가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어떤 재벌 사주의 이름을 대면서 이 뭐뭐에게 내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서서 뭐라 했냐면 아저씨 그게 아니고 아저씨는요 제가 40만 원 기본소득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5만 원 내시고 40만 원 기본소득 받고요. 그분은 5억 원 내고 40만 원 받아가라는 얘기예요. 아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구만. 앞으로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러면서 가시더라고요. 쏙쏙 들어. 네, 그래서 받는 것과 내는 것을 반드시 같이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는 것 때문에 네. 그 양극화 좀 줄어들 거다. 줄어든다. 예.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실현돼야 되는데 현재 뭐 녹수당 공동대표로 현실 정치에도 참여하고 계시고 또 뭐 비례대표제 선거개혁 운동 사실 지난 총선에서 좀 됐어야 되는데 뭐 좀 아픔이 좀 있었죠. 어쨌든 선거제도 개혁연대 공동대표 정치민주화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본소득이 어쨌든 그 정치민주화에도 정치개혁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 그러니까 뭐 아까 뭐 시간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뭐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본소득이 돼야 된다 못지않게 정치민주화, 그러니까 형식적 정치민주화에도 기본소득이 기여한다라는 얘기는 도대체 또 무슨 뜬금없는 얘기인지 그 아이디어를 좀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 이제 녹색당 같은 경우는 이제 소수 정당인데 그런 말 많이 들어요. 소수 정당은 능력이 부족하고 실력이 없어서 국민이 지지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어떻게 보면 뭐 영 아닌 말은 아닙니다. 예, 거기 저희가 표 줘봤자 사표 되니까 그런 말도 찍어서 있고요. 뭐하나 뭐 이렇게 예. 저희가 이제 분발해야 될 점이 많이 있을 텐데 그리고 조금만 국민들하고 더 얘기해보면 모르시는 게 있어요. 뭘 모르시나 하면 현행 선거제도에 따르면 득표율이 15%를 넘으면
기탁금하고 선거 기탁금하고 선거에서 썼던 비용을 다 되돌려줘요. 근데 저희 같은 소수 정당은 15% 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면 전부 우리 돈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거대 두 개 정당은 국민 세금 갖고 선거를 하는 거고요. 원래 돈도 많은데. 우리는 우리 돈을 모아서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애초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거든요. 선거에 돈과 관련된 선거제도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불평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정당만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러네. 거기는 막 TV 광고도 하고 네. 다 돌려받을 거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90% 이상 돌려준 돈의 90% 이상이 두 정당이 다 파란당하고 빨간당이 다 받았습니다. 그 나머지 정당은 정말 미미한 거죠.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기부금 세액공제라는 좀 어려운 말이 있는데 뭔가 하면 10만 원이나 내면 돌려받는 거예요. 10만 원을 정당에 기부금을 하면 예를 들면 이제 선배님이 저한테 10만 원 녹색당에 기부를 하셨어요. 그러면 연말에 10만 원까지는 세금에서 깎아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면 선배님이 세금을 20만 원 내셨으면 기부금을 10만 원 냈니? 그럼 세금에서 10만 원 깎아줄게 해서 세금을 10만 원만 내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좋겠죠. 그렇죠. 돈 한 푼 안 들고. 돈 한 푼 안 들고 국민 세금으로 기부를 하니까 국민 세금이 선배님을 통해서 10만 원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굉장히 이게 좋은 제도처럼 보이는데 왜 나쁜 제도인가 하면 만약에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라면 아무 혜택이 없는 제도죠. 일단 정당에 기부하게 한 다음에 나중에 세금에서 깎아주거든요. 근데 세금을 10만 원 이하로 낸다. 예를 들면 내가 세금을 5만 원 낸다. 그럼 5만 원밖에 안 깎아주죠. 제가 세금을 안 내요. 그러면 돌려받을 방법이 없죠. 세금에서 깎아주니까. 우리나라 좀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죠. 세금 안 내는 사람. 우리나라 임금 노동자 중에 기준선, 절반 이하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건 가난한 노동자는 혜택이 없고 중산층 이상의 노동자만 혜택을 주는 잘못된 제도죠. 또 하나는 주부. 세금 안 내지 않습니까? 대부분 전업주부라면 안 내죠. 그 다음에 취업준비생들, 학생들 다 혜택이 없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산층 이상의 남성 노동자에만 편향되어 있는 그러한 기부금 제도거든요. 그럼 그들의 정치 권리로만 더 확대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다 중산층 이상의 남성 노동자의 취향을 갖고 있는 정당과 정치인이 이 제도에 더 혜택을 볼 수밖에 없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정반대로 해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하면 먼저 기부하게 한 다음에 세액에서 빼주지 말고 먼저 선거가 있는 해에 온 유권자에게 똑같은 돈을 나눠줍니다. 똑같은 돈을. 그래서 이거를 정치 기본소득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순서를 바꿔서 먼저 똑같이 10만 원을 나눠줘요. 그 너희가 원하는 정당과 정치인한테 기부해라. 그러면 이 사람이 직업이 있건 세금을 내건 취준생이건 학생이건 남자건 노동자건 돈을 많이 벌건 돈을 적게 벌건 관계없이 똑같은 돈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 10만 원을 갖고 실제로 자기가 원하는 정당과 그 돈은 자기가 쓰는 게 아니라 그렇죠. 기부만 할 수 있게. 어느 시기 내에 기부하지 않으면 다시 국고로 환수되게. 그렇게 하게 되면 실제로 정치 민주화에도 큰 도움이 될 거고.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미국의 시애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바우처라고 부르는데 그랬더니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늘어나고 과거에는 이 주로 좀 권력자들이나 큰 기업의 편향적인 사람들이 주로 정치 자금을 많이 썼는데 오히려 시민을 위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한테 정치 자금들이 많이 부어지고 투표할 때만 알랑방 낀다 그러는데 이제는 10만 원 받으려고 또 뭐 이렇게 그 사람들이 원하는 정책을 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도도 잘 짰어요. 시애틀에서 관급 공사를 매 얼마 이상한 사람한테는 그런 식으로 기부금을 못 받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식으로 선순환하고 미국에도 정치 자금이 이렇게 더러운 자금, 블랙머니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전체를 이렇게 바꾸면 그런 블랙머니를 없애고 오히려 국민들이 미국의 정치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서 2020년에 미국의 민주당 후보였던 앤드루 양이라는 사람은 이거를 민주주의 달러, 디모크라시 달러라고 해서 선거 공약으로 제출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왜 그걸 안 해요? 우리나라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후보라면 좀 하고 싶습니다. 근데 아직 그런 걸 공약으로 내놓은 후보가 없었네요. 지금 듣다 보니 기본소득에 대한 토론과 숙고의 과정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시민사회에서 이런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본소득에 대해 과거 대선 국면에서는 이게 복지정책이다, 경제정책이다 논쟁이 있었는데 김찬희 대표님 말씀을 듣다 보니 기본소득이 민주주의를 이루는데 정말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어쩌면 우리 사회에, 아니 전 지구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기후 위기와 관련하여 기본소득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더더욱 녹색당 대표이시니까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듯 합니다. 그 기후위기의 원인은 아마 이 비디오 보시는 분들 잘 아실 텐데, 인간의 산업화 이후에 지나치게 지구가 감당할 수 없는 탄소 배출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근데 탄소 배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탄소 배출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죠? 미국? 지금. 중국. 지금은 중국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과 유럽이 제일 많이 했죠. 산업혁명 이후. 근데 지금은 중국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중국 때문이야. 근데 생각해 보시면 중국이 많은 공장을 돌리는데 이런 옷을 만들었어요. 중국인들이 다 입지 않죠. 아니죠. 전부 전 세계에 수출되지 않습니까? 일주일마다 옷을 버리는 어떤 부유층이 있다고 봅시다. 중국에서 계속 생산해서 계속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탄소 배출이 이루어졌는가가 아니고 이 탄소 배출이 왜 이루어졌는가, 누가 이 물건을 쓰기 위해서 여기서 탄소 배출이 이루어졌는가, 이게 추적을 해서 옥스팸이라는 유명한 비영리 단체가 이걸 소비 행태에 따른 탄소 배출로 다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세계 소득 상위 10%가 탄소 배출의 52%를 했다. 아, 정말요? 아까 그 소득하고 똑같네요. 소득 그 불평등. 비행기를 많이 타고 크루즈선을 타고 옷은 맨날 갈아입고 람보르기니 타면서 붕붕붕붕 하고 있고 뭐 이런 식의, 또 그 다음에 탄소 배출이 많이 되는 소고기 같은 거 더 많이 먹고, 여러 가지 그 소비 행태에 따른 것으로 따르면 10%가 52%.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소득 불평등이 커질수록 탄소 배출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전 세계 소득 하위 25%는 지난 15년 동안 탄소 배출이 하나도 늘지 않았어요. 소비가 적어서. 그러니까요. 소비 자체가 실제로 늘릴 수가 없어. 그래서 오히려 이 하위 15%는 소비를 좀 늘려도 돼요. 그러네요. 오히려 저 상위 10%가 소비를 줄여야 됩니다. 비행기 한 번 탈 때마다. 비행기도 좀 덜 타게 하고. 혹시 우리나라도 상위 10%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상위 10%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꽤 많죠. 사람은 이제 사람 개별로 해서 나라로 10%가 아니라 사람의 상위 10%.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남반부에 있는 사람 대부분은 탄소 배출은 하지도 않고 탄소 배출의 고통은 직격탄으로 맞는 거죠. 이게 정말 탄소 부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탄소 불이죠, 불이. 그래서 홍수라든가 여러 가지 뭐 태풍이라든가 이런 피해는 전부 남반부에 바로 직격탄으로 지금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탄소 배출을 줄이고 기후의 정의, 기후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도 이 지나친 소득 불평등을 줄여야 되는 거고요. 소득 불평등을 줄여서요 상위 10%의 배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이들을 어떻게든지 환수를 해서 나라마다 방법도 있고 국제적인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골고루 하게 되면 탄소 배출이 줄어드는 그런 수식 같은 게 제가 책에도 잘 써놨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기본소득 연구가 매우 깊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비판이 들어와도 충분한 반론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소주제였던 기본소득, 민주주의, 기후위기 관련해서 못다 하신 이야기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네. 이 기본소득이 지금 일단 좀 위기에 빠져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아까 충분한 지금 연구가 돼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정말 풍부한 얘기들을 담아낼 수 있는 여러 다양한 측면, 가족 구성권으로부터 기후위기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주제를 함축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얼마냐, 이런 식의 금액 문제만으로 축소되거나 아니면 어떤 정치인이 주장했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의제가 축소되어 있는 것 자체가 기본소득이 굉장히 위기고, 기본소득의 위기라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지금 상태가 위기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 사회가 지금의 불평등 체제와 기후위기 체제를 돌파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아이디어인데, 그런 패러다임 전환인데, 그것이 말하자면 축소되어 있다는 의제가 축소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위기야. 사회 전체의 위기다. 앞으로 가야 되는데 좌우에 빠져가지고.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이 좀 더 사람들이 그런 선입관을 좀 털어내고, 얼마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왜 필요한가? 왜 주어지는가? 이런 식으로 또 좀 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 같이 관심을 갖고, 누가 주장한 거야? 그게 뭐 중요해요? 어떤 내용인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 맞는 주장인가?
또 어떤 점에서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좀 더 편견을 떨치고 막 같이 토론하고 같이 읽고 같이 생각하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그러면서 의제조차도 더 풍부해지고 발전해 갈 수 있는. 네. 그래서 제가 몇 년 뒤에는 기본소득 201을 쓸 수 있는 예. 네, 그런 세상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을 더 하고 싶지만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차이나는 민주 시민교육, 민주주의 북을 울려라. 오늘 김찬희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기본소득이 민주주의와 기후위기랑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배님을 통해서 깊이 있는 질문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감사합니다. 시원해서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에는 환경편 적을수록 풍요롭다라는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